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70대 중반이지만은 아직도 이러한 화두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갈등을 겪었고 또 갈등을 풀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옛날의 부부와 지금의 부부는 많이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1970년도에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때 결혼한 사람하고 지금 1990년도, 2000년, 2010년 이럴 때 결혼한 사람들과의 그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은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책을 보고 읽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21세기 부부가 서로 원하는 배우자는 자신이 가진 최상의 자아를 끌어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핑케를 한 사람인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국제 관계와 무슨 관계는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21세기 정치도 비슷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학 교수들이 얘기한 국제 정치론하고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론은 많이 틀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먼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에 대한 책을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은 엘리 J. 핑케라는 사람이 2017년에 쓴 책인데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결혼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번역은 괜찮은 결혼인데 원제는 All or Nothing Marriage입니다. 그래서 How the Best Marriage Work. 어떻게 최상의 결혼은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책은 말이에요. 저자가 결혼의 역사를 수렵 시대부터 채집 시대 그리고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친 결혼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 모든 것을 파헤쳐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아주 감명하고 또 현실적인 얘기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냥 뭐 옛날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푼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회학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결혼 생활을 풀이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자본시장의 경쟁 세계는 말이에요. 승자 독색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부 세계만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걸 결론을 내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아무리 수많은 사회학적 데이터를 내놓은 결론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노노에 우리 공자가 말씀하신 그런 결론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을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도표를 이래요. 인류는 말이에요. 처음에 생존의 시대를 거쳤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짐승에 처방받히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존의 시대를 우리가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쭉 해오다가 한 200~300년부터 그 실용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산업 사회가 되면서 먹고 살기가 좀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실용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메즐로우의 욕구 단계설도 생기고 수많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서 이제는 자실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기 실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지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참만 해도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남성들은 높아진 여성들의 욕구에 적응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높아진 와이프의 요구에 적응해야 이혼당하지 않고 또 노후에 평안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느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시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뭐 큰 돈이 많은 재벌도 마찬가지고 다 이혼당해요. 심지어는 왕세자도 이혼당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켈이 말한 이 말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배우자의 자기 실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부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은 또 이 결혼 생활을 해도 그야말로 자식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와의 갈등이 심한데, 왜냐하면 자기 말로는 뭐 이렇게 현대에 적응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 역시 남전 여비다. 이런 시대에 착오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소위 서로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겨우 그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지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말이에요. 정말 몇 년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태의 부부 관계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던 그런 배우자가 죽어도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은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거 없겠죠. 네. 결과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개를 뽑아봤어요. 먼저, a great marriage is not when the perfect couple come together. 있죠. When an imperfect couple learns to enjoy their differences. 이걸 번역하면 훌륭한 결혼 생활이란 완벽한 커플이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커플이 만나서 서로의 차이를 즐기는 것을 배울 때 존재한다. 난 이 마지막 말에 멋있었어요. 서로 imperfect couple, 불완전한 커플이 만나서 enjoy their differences. 서로의 차이를 서로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즐기는 것. 부부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서로가 차이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즐기는 거, 인조하는 걸 배울 때,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 서로의 부부의 차이를 즐기는 것을 배울 때, 이 결혼이야말로 가장 great marriage, 가장 위대한 결혼이다. 위대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훌륭한 결혼이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이 시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명언을 보면은 Ask yourself each morning, what can I do to make my spouse's life better today? And then do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배우자의 오늘을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ask yourself each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do it. 실천해라.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아내가 오늘 하루 먼 훗날부터 오늘 당장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더 좋게 만들어주려면은 오늘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 같으면 자기 와이프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준다든가 간단한 밀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 마누라에게 혹은 자기 신랑에게 뭐를 해줘야 이 사람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분 나쁘다 하루에 출근하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만들어줄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아내는 이 서방님이 아침에 기분 나쁘게 만들어주고 나면 말이에요. 이 서방님이 저녁 들어올 때 어떻게 나한테 복수할까? 그걸 걱정하고 또 늦게 들어오면 이 양반이 아침에 내 헛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들어오는구나. 서로 둘 다 안 좋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동한 패턴은 쉬운 말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한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되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실천하고 나면은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서로. 별거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러고 사는 거지. 근데 저는 요즘 그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디디고 있지.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러고 있지. 이게 북한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전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 관계는 정세현 그 씨처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하는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사카 유지는 말이에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에 일본을 자기 그 본적 아니에요. 일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의 문제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한국에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또 한국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 충고를 하는데 나 이 사람 책을 몇 권 봤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단호한 말을 해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논문을 세계적인 SCI에 인용이 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써요. 한국 학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일본 학자들은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램지 교수나 이런 사람들, 하버드대 교수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호스카 유지의 논문만큼 인용도 많이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놀란 거예요. 또 미국을 대할 때는 미국의 태극기 부대를 젊은 사람들이 욕하고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언더우드나 연세대학을 세운 사람이 이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태극기 노인들의 어떤 그 활동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을 지금 욕할 것만 아니라 옛날 중국의 국민당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억압받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서로 혐한 혹은 그 중국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어떻게 하면은 발견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국제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일본 같으면 말이에요. 가장 나는 이제 일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네. 손주가 거의 3명이나 살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난 일본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말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내 아들이 일본 가서 거기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또 지금 아베 같은 사람만이 일본의 주류가 아니었거든. 일본에 진짜 보수가 따로 있었어요. 아베 정권은 일본의 보수 중에도 극우에 속하는 단체인데 요즘 그 사람들이 일본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이 GDP도 성장을 하고 한류가 크게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일본 서점에 보면 놀라는데 혐한 서적이 그렇게 많더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그 친구들의 쇼비니즘이나 그들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일본의 어떤 온건 세력, 일본의 어떤 건강한 시민 세력,
일본에 건강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못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친구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본이 혐한 한다고 우리도 일만 계속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각국이 서로 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해서야 말이에요. 기대의 욕구가 메즐로우의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게 서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메즐로우의 욕구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맨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safety need, 안전을 욕구. 그리고 belonging and love need, 어떤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렇게 자꾸 올라가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self-esteem need, 소위 자기 존엄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러다가 몇십 년 전부터는 need for self-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어떤 수준 높은 욕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다른 욕구와 틀리게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건 말이에요. 이게 성장 욕구라고도 불러요. 메즐로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 또 심미적인 욕구, 이런 단계를 어떤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심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 결혼 생활을 할 때 젊은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상대가 내가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사람은 나를 바보로 만들거나 나를 모욕을 주거나 이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예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현을, 자아 실현을 방해하면은 자식이 있든 말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시대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건 말이에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이 욕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욕구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특히 이제 저처럼 7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요새는 그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게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이나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메타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초월에 대한 욕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초월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욕구를 일부분 갖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실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말이에요. 침범을 해가지고 자기 국가를 확대시킨다. 이게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욕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유엔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 나라만 잘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다 나오고 거기에는 어떤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열망이 유엔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말이에요. 상대 국가가 성공하면 내 나라는 나을까? 일단 일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GDP도 일본하고 개인별 그 GDP가 일본을 앞섰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삼성이나 이런 데는 일본 사람들이 물론 못 따라가죠. 자동차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점점. 이래 놓으니까는
일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를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최근에 내가 좋은 책을 하나 봤는데 일본발 혐한 바이러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현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70%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어요. 또 경제 외교부에서 경제 협력 1과장 그리고 주미 대사관 영서도 지냈고 그리고 주중 대사관도 지냈고 대사관 공서도 지냈고 그리고 주 오사카 초영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의 입장에서 일본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다 쓴 사람을 난 보질 못했어요. 한국의 외교관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를 기분 나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난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책을 봤는데 요즘 이거예요. 일본발 휴먼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이거는 일본 지배계급의 비틀린 정치 고학 때문이다. 그리고 억압의 역사가 만든 집단 컴플렉스가 발현돼서 이렇게 휴먼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공감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본을 인식하는 시각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서구의 보편적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 동일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은 개화기부터 서구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했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의 사고는 결코 서구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여러 가지 항공모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거 보고 참 일본을 두려우고 일본이 또 깨끗하잖아. 물건을 만들 때 깨끗하고 음식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고 그래서 일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국을 대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 한국인을 멸시했어요. 그런 멸시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멸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엽전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한국인은 때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서구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하고 많이 틀리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시대 한국의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 세대 차이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 이유도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역사성과 논리를 샅샅이 점검해보지 않으면 시장만을 당하게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짓말 앞에서는 거짓말의 원점을 타격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참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를 펼쳐보지 않으면 혐한의 심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혐한은 일본의 정치 권력이 뿌려놓은 오래된 정치적 사회적 바이러스다.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염시킨다. 이 바이러스도 역시 변이해 왔다. 여러 독한 변종이 출현했다. 과거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독한 그런 혐한의 바이러스를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는데 이제 요즘 전문들한테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난 요즘 한국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많이 불만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연구한 책들이 적어요. 절대적으로. 혐한에 대한 책이 몇 권 없어요. 내가 몇 권 쭉 한번 서점마다 붙여봤는데 여기를 혐한의 논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쓴 사람의 선언 책도 있고 몇 권 있는데 그 몇 책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아요. 그러한 일본을 바로 보기에
쉬던 전에 쓴 사람이 저는 고맙게도 한국 사람보다 호사카 교수였기 때문에 나는 호사카 교수에게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한국에 와서 살아간 한국 온 지가 뭐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살아온 귀족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학자구나. 진짜 학자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 거구나. 그리고 일본 사람에게는 정말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 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 시대의 어떤 21세기의 어떤 시민의 마인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소셜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스폰시빌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뷰 어떤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정치도 봐야 되고 시민 행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생활도 해야 되고 공무원 생활도 이 소셜 사회적이고 책임감 있고 국제적인 시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메즐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발전하듯이 우리도 자아 실현의 단계 이런 쪽으로 우리 국가 전체가 발전해야 된다.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발전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발전하는 시민 세력과 연대해야 되고 퇴행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마 당분간 이 시대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점점 사람들은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노인들보다 훨씬 정보가 많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나이 많은 70대 이후의 세력들은 젊은 사람들을 6.25 경험 못했다고 월남전 경험 못했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입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국적 없는 의사의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우리 그린피스, 알리백 이런 시대에 혐한 그리고 쇼비니즘의 길을 걷는 일본 정치인은 미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오하기 전에 우리가 호사카 교수가 제시한 어떤 그런 서로 일본의 건강한 세력과 연대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 앞에 말한 모든 그런 얘기들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배운 주자에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입니다. 군자는 성인 지미하고 불성인 지악하고 소인은 반시다.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다른 사람의 훌륭한 것을 이끌어내주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돕는데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남편은 혹은 아내는 자기 배우자의 훌륭한 것을 이끌어내주는데 힘을 써라. 이게 그 핑켈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호스카 교수나 이런 다른 유명한 정치학자들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훌륭한 점을 보고 그 훌륭한 점을 이끌어내주는데 노력을 해야지 다른 나라의 악한 점, 약한 점만 보고 그렇게 증오하고 이러는데 신경을 쓰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한국 관계도 마찬가지다.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훌륭한 걸 이끌어내도록 서로 도와야지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만 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